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주제, 살모넬라균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중독의 흔한 원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균이 전혀 다른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비교적 가벼운 장염 정도로 일으키는데 다른 하나는 장티푸스라는 꽤 심각한 전신 질환을 유발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의 박테리아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병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받은 의학 문헌 자료, 살모넬라증, 장티푸스열과 비장티푸스성 감염, 이 발췌본을 가지고 한번 이 흥미로운 미스테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살모넬라균이라는 이름 아래에 사실은 정말 다양한 종류가 숨어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 자료를 통해서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두 가지, 그러니까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균하고 또 일반적인 살모넬라 장염, 이걸 저희가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증, 줄여서 NTS라고 부르는데요. NTS요? 네, 이 NTS를 일으키는 균, 이 둘의 차이점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감염되고 또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요즘 특히 문제가 되는 항생제 내성 문제, 이게 왜 점점 심각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이번 탐구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같은 살모넬라인데 병은 완전히 다르다니. 그럼 먼저 이 살모넬라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살모넬라는요, 장내 세균과에 속하는 막대 모양의 세균입니다. 그람 음성균이고요. 막대 모양이요? 네, 크게 보면 살모넬라 엔테리카하고 살모넬라 봉고리라는 두 종으로 나뉘는데 우리한테 병을 일으키는 건 거의 다 이 엔테리카 종에 속해요. 아, 엔테리카? 네. 근데 이 엔테리카 종 안에도 또 엄청나게 세부 타입이 많아요. 이걸 혈청형이라고 부르는데 무려 2,600가지가 넘습니다. 2,600가지요? 네, 이 혈청형은 균 표면에 있는 특정 구조물, O항원, H항원 이런 것들의 차이로 구분하는데요. 마치 사람마다 지문이 다른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재미있는 게 많은 혈청형 이름들이 처음 발견된 도시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예를 들면 살모넬라, 타이피, 뮤리움 이런 식으로요. 지명을 따서요. 신기하네요. 2,600가지나 된다니 정말 다양한데 그럼 이 균들이 우리 몸에는 주로 어떻게 들어오나요? 역시 음식 통해서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오면서 감염이 시작돼요. 그렇군요. 근데 이때 얼마나 많은 균이 들어왔는지 이걸 감염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염량이 꽤 중요합니다. 감염량이요? 네, 적은 수로도 감염될 수는 있지만 들어온 균의 양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잠복기나 아니면 병의 심각성, 중증도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특별히 더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누구나 감염될 가능성은 있지만 더 취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산 분비가 좀 적은 분들, 스캐논 1세 미만 영화나 아니면 위산 억제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 아, 위산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장 점막 자체의 방어력이 좀 약해진 분들, 예를 들면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항암 화학요법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최근에 항생제를 사용해서 장내 환경이 좀 변한 경우에도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위산이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셈인데요. 이 문지기가 약해지거나 좀 주위가 산만해지면 살모넬라 균 같은 침입자들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아하, 위산이 문지기 같다. 비유가 아주 귀에 쏙 들어오네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살모넬라의 두 얼굴, 장티푸스와 일반 살모넬라 장염, NTS가 어떻게 다른지 좀 파헤쳐 봐야 할 텐데요. 먼저 장티푸스는 어떻게 병을 일으키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균은요, 주로 살모넬라 타이피하고 살모넬라 파라티피인데요. 이 균들은 아주 특별한 점이 오직 사람에게만 감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사람한테만요? 네. 동물은 감염시키지 않아요. 이 균들이 이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장까지 도달하면요, 장 점막을 뚫고 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합니다. 이때 제사명 분비 시스템이라는 아주 미세한 주사 바늘 같은 특수한 도구를 사용해요. 주사 바늘이요?
네, 이걸로 숙주세포 안으로 직접 단백질을 주입해서 세포 모양을 변형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NTS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차이인데요? 바로 장티푸스균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특히 대식세포한테 잡아먹힌 후에도 그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네. 면역세포 안에서 살아남는다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정말 교활한 전략이죠. 대식세포 안에 들어가면 PHO, PQ 같은 어떤 조절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유전자들을 막 작동시켜요. 그리고 또 다른 제사명 분비 시스템을 써서 자기가 갇힌 탐식소체라는 공간을 변형시켜서 그 안에서 생존하고 오히려 증식까지 하는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한데요? 이렇게 면역세포 안에 숨어든 균들은 림프관을 타고 이동해서 간, 비장, 림프절, 골수 같은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 특히 세막 내피계 조직으로 퍼져나가요. 전신으로 퍼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장티푸스는 단순한 장염증이 아니라 전신 감염병이 되는 겁니다. 초기 잠복기 동안에는 이렇게 균이 몸속 여기저기로 퍼지고 있어도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발열이나 복통 같은 증상은 균이 어느 정도 충분히 증식하고 나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와, 정말 은밀하고 치밀한 전략이네요. 무슨 스파이 영화 같아요. 숨어들어서 조용히 퍼져나가다가 때가 되면 활동을 시작한다니. 그럼 반대로 일반적인 살모넬라 장염, NTS는 어떤가요? 얘네들도 그렇게 숨어 들어오나요? 아니요, NTS 균주는 전혀 다른 전략을 씁니다. 숨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장 점막에서 아주 큰 싸움을 벌이는 쪽이에요. 싸움을 건다고요? 네, NTS균이 장세포에 딱 닿으면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아주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호중구라고 하는 백혈구가 염증 부위로 엄청나게 몰려와서 균하고 싸우게 되죠. 이게 장티푸스는 주로 대식세포 같은 단핵구를 이용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아, 장티푸스는 숨고 NTS는 싸움을 건다. 정말 다르네요. 그럼 그 싸움 때문에 우리가 배 아프고 설사하고 그러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호중구가 균을 공격하려고 막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을 쏟아내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 장 점막 세포들도 같이 손상을 입게 돼요. 이게 바로 NTS의 주요 증상인 설사, 복통, 구토 등을 유발하는 염증성 반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특정 물질을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도 해요. 네. 자기가 일으킨 염증 반응을 이용한다고요? 네, 약간 미세 호기성 환경, 그러니까 산소가 조금 부족한 환경에서 이 물질을 대사하면서 장내에서 다른 세균들보다 더 잘 살아남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일으킨 혼란 속에서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이것도 참 영리하다면 영리한 전략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질병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양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티푸스부터 다시 시작해볼까요? 네, 장티푸스는 전형적으로 지속적인 고열과 복통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 질환입니다. 잠복기는 보통 5일에서 21일 사이, 평균적으로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되고요. 꽤 기네요. 네, 열이 38.8도에서 40.5도까지 아주 높게 오르고 치료하지 않으면 최대 4주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요. 초기 증상으로는 두통이나 오한, 기침, 땀, 근육통, 또 식욕부진, 복통, 구역질, 구토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요. 설사를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변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다양하네요. 네, 그렇죠. 신체 검진을 해보면 혀에 하얀 설태가 끼어 있거나 비장이 커져 있거나 또 한 30% 정도 환자에서는 장미진이라고 하는 연한 분홍색 반점이 주로 몸통이나 가슴 쪽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반점 안에는 실제로 균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아, 그게 장티푸스의 특징적인 증상이군요. 네. 또 고열인데도 맥박은 오히려 느린 상대적 섬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항상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전신질환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합병증 같은 것도 좀 위험한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꽤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 환자의 한 27% 정도에서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가장 위험한 건 위장관 출혈이나 장천공입니다. 장천공이요? 장에 구멍이 뚫리는 건가요? 네, 주로 별경하고 3주에서 4주 차쯤에 균 때문에 염증이 심해지고 괴사가 일어난 부위,
특히 회맹부의 파이어판이라는 곳에서 장벽이 약해져서 구멍이 뚫리는 건데요. 이건 정말 생망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와, 무섭네요. 그 외에도 스막염이나 길랭바레 증후군 같은 신경학적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헛소리를 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드물지만 파종성 혈관 내 응고, DIC나 간, 비장에 농양이 생기거나 심내막염, 골수염 같은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잘 돼도 한 10% 정도는 재발할 수도 있어요. 재발도 하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만성 복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한 2%에서 5% 정도는 증상이 없어진 후에도 1년 이상 대변이나 소변으로 계속 균을 배출할 수 있어요. 증상은 없는데 균은 계속 나온다고요? 네, 특히 여성이나 영아, 담도에 이상이 있는 분들 또는 주열흡충이라는 기생충에 동시에 감염된 경우에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 균들이 담낭 환경에 잘 적응해서 담석 같은 곳에 생물막을 형성하고 숨어 지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성복균 상태가 되면 나중에 담낭암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와, 정말 여러모로 심각한 병이네요.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피검사 같은 걸로 바로 알 수 있나요? 확진을 하려면 균을 직접 배양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혈액이나 골수, 아니면 장 분비물, 대변 같은 검체에서 균을 키워보는 거죠. 어디서 배양하는 게 제일 정확한가요? 일반적으로는 골수 배양이 가장 민감도가 높고 항생제 치료를 이미 시작했더라도 영향을 덜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의외로 대변 배양에서는 균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를 증폭해서 검사하는 PCR 진단법의 활용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신속 진단 키트들도 있긴 한데 아직 정확도가 좀 낮아서 배양 검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죠. 항생제 내성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티푸스 쪽도 이 내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매우 심각합니다. 장티푸스 치료에 항생제가 필수적인데요. 이게 없으면 치사율이 10%에서 30%까지 올라가지만 항생제를 쓰면 1%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듣는 약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클로람페니콜, 암피실린, 트리메토프림 같은 기존 약제에 듣지 않는 다죄내성 MDR 장티푸스균이 등장했어요. 80년대부터요? 꽤 오래됐네요. 네, 그 후에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 중 하나였던 플로오로퀴놀론계 항생제, 예를 들면 시프로플록사심 같은 약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균주, DSC나 아예 내성을 가진 균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H58 클론이라는 특정 유전형의 균주가 인도 아대륙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됐죠. 퀴놀론까지 안 듣기 시작했군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최근에 파키스탄에서 시작된 광범위약 진해성 XDR-S 타입이 H58 균주입니다. 이게 2016년경에 출현했는데 기존의 MDR 약제에 더해서 플로로퀴놀론 그리고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까지 내성을 보이는 거예요. ESBL이라는 내성 유전자를 가진 플라스미드를 획득한 거죠. 그럼 쓸 수 있는 약이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정말 치료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런 XDR 균주가 여행객 등을 통해서 파키스탄 밖으로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이제는 정말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됐습니다. 심지어 아지스로마이신이라는 또 다른 중요 치료제에 대한 내성까지도 보고되고 있고요. 와, 이건 뭐 거의 슈퍼박테리아 수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장티푸스 사례들도 대부분 해외여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적인 내성 패턴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행을 통해 내성균이 언제든 우리 주변으로 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정말 심각한 경고네요. 그럼 이렇게 내성이 심한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치료는 여전히 항생제가 기본입니다. 다행히 아직 효과를 보이는 항생제들이 남아있긴 해요. 하지만 어떤 약을 선택할지는 환자가 어느 지역에서 감염되었는지, 즉 그 지역의 내성 패턴이 어떤지를 반드시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내성률이 다른가요? 네,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성률이 높은 남아시아 같은 지역을 여행하고 온 환자에게는 경험적으로 플로로퀴놀론을 먼저 쓰는 것은 피해야 하죠. 주로 섹트리악손이나 아지스로마이신 같은 약을 우선 고려하게 되고요.
XDR 감염이 강력히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카바페넴 계열 같은 정말 최후의 항생제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후의 항생제까지? 네. 그리고 쇼크 상태거나 의식이 혼탁한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항생제와 함께 덱사메타손 같은 스테로이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는 거죠. 만성복용자의 경우에는 또 치료가 다른데요. 균이 감수성이 있다면 시프로플록사신을 4주 정도 길게 쓰거나 내성이 있다면 아지스로마이신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낭 절제술 같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방은요?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깨끗한 물과 안전한 음식 섭취 그리고 철저한 손 씻기 같은 공중위생 개선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걸 달성하기가 쉽지 않죠. 다행히 장티푸스는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백신이 있군요. 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타이21A라는 경구용 생백신이고 다른 하나는 VICPS라는 다당류를 이용한 주사 백신입니다. 이 백신들은 대략 50에서 55%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여행자 대상 연구에서는 80%까지도 추정되는데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아서 추가 접종이 필요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최근에는 장티푸스 접합 백신 TCV라는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었는데요. 이건 2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에게도 효과가 좋고 면역 지속 기간도 더 길어서서 WHO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팁발 TCV나 타이5V 같은 제품들이 있죠. TCV. 기억해둬야겠네요. 네, 주로 장티푸스 유행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나 실험실에서 장티푸스균을 다루는 분들 또는 만성 보균자와 접촉하는 가족 같은 고위험군에게 접종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백신이 100% 예방을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더라도 음식이나 물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백신은 보조적인 수단인 거죠. 알겠습니다. 아쉽게도 파라티푸스에 대한 백신은 아직 없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파라티푸스 A, B, C형에 대한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일반적인 살모넬라 장염, 즉 NTS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장티푸스보다는 훨씬 흔한 병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매년 9,300만 건에서 1억 5천만 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1억 건 이상이요. 정말 많네요. 네, 미국만 해도 연간 약 135만 건 정도 발생해서 캄필로박터 다음으로 가장 흔한 세균성 식품 매개 감염증으로 꼽힙니다. 주로 날씨가 따뜻하거나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발생이 좀 더 많고요. NTS는 그럼 누가 주로 걸리나요? 이것도 취약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고령자나 아주 어린 영아, 그리고 면역 기명이 저하된 분들이 고위험군입니다. 예를 들어 HIV 감염자나 겸상적혈구 빈혈 환자, 아니면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분들이죠. 장티푸스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NTS는 사람이 유일한 숙주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동물도 감염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금류, 닭, 오리, 계란,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육류는 물론이고 파충류나 양서류, 심지어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까지 아주 다양한 동물들이 살모넬라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들의 분변에 오염된 농산물,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 같은 것도 감염원이 될 수 있고요. 와, 감염 경로가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래서 식품 매개 집단 발병이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특정 혈청형과 특정 식품이 연관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는 계란이나 닭고기, 살모넬라 타이피뮤리움의 특정 변종 451.I--5는 돼지고기와 관련된 집단 발병이 잦았죠. 요즘 식품 가공이나 유통이 대규모로 중앙 집중화되면서 한번 오염이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애완동물도 감염 원인이 될 수 있다고요? 특히 어떤 동물이 위험한가요? 네, 특히 거북이나 이구아나 뱀 같은 애완 파충류는 살모넬라균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근데 아까 NTS 중에서도 좀 특별한 유형이 있다고 하셨는데
침습성 NTS, INTS라고 하셨죠? 이건 뭔가요? 네, 이게 최근에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건데요. 주로 S-타이피뮤리움 ST311이나 S-엔테리티디스 ST11 같은 특정 유전형의 NTS 균주들을 일으킵니다. 이 균주결은 좀 특이하게도 마치 인간에게 더 잘 적응된 것처럼 보여요. 인간에게 적응됐다고요? 네, 그래서 종종 전형적인 위장관 증상, 그러니까 설사 같은 거 없이 바로 혈류로 침투해서 균열증이나 다른 전신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적으로 장티푸스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거죠. 설사 없이 바로 전신 감염이라니. 네, 그래서 치사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5세 미만 어린이나 말라리아, HIV 감염, 영양실조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이고요. 게다가 이 INTS 균주들은 다제내성을 가진 경우가 흔하고 심지어 셉트리악슨이나 아지스로마이신 같은 중요 항생제에 대한 내성까지 증가하고 있어서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와, 이것도 심각한 문제네요. 어떻게 퍼지는지는 아직 잘 모르는 건가요? 네, 정확한 전파 경로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오염된 물이나 음식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INTS의 등장은 NTS가 단순히 가벼운 식중독으로만 치부될 수 없는 잠재적으로 매우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단순 식중독균으로만 볼 게 아니었네요. 이렇게 진화해서 장티푸스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당연히 NTS 전반적으로도 항생제 내성 문제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NTS의 항생제 내성 증가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요. 특히 식용동물을 키우는데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축에 항생제를 쓰는 거요? 네, 질병 예방이나 치료 목적도 있지만 때로는 성장 촉진을 위해서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동물에게 항생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다 보면 내성균이 생겨나고 이 내성균들이 도축 과정이나 분변 등을 통해 식품을 오염시키고 결국 그 식품을 섭취한 사람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죠. 결국 돌고 도는 거네요. 그렇죠. 암피실린이나 세프트리악손 같은 약들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고 있고 시프로플록사신 같은 퀴놀론계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감소 DSC도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제내성을 가진 NTS에 감염되면 입원할 확률도 높아지고 사망률도 증가하는 등 예후가 더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떤 항생제 내성이 특히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세프트리악손 내성은 종종 블라시아마키 같은 특정 유전자를 가진 플라스미드를 통해 전파되는데 이게 동물에게 사용하는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들이 있고요. 시프로플록사신 감수성 감소는 일반적인 감수성 검사로는 놓칠 수 있어서 낮은 감수성 기준점을 적용해서 정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지스로마이신 내성은 아직까지는 드물지만 이것도 출현하고 있고 종종 다른 약제의 내성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파페넴 내성은 매우 드물지만 이것마저도 보고된 사례가 있긴 하고요. 카바페넴카시네. 정말 심각하네요. 이게 다 결국 동물에게 항생제를 쓰는 것과 연결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연관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가 부메랑처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항생제 사용에 대한 원헬스 접근법, 즉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을 하나로 보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원헬스, 중요한 개념이네요. 자, 그럼 이제 NTS의 임상 증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장 흔한 건 역시 위장관염이죠. 네, 맞습니다. NTS 감염의 가장 흔한 형태는 급성 위장관염입니다. 오염된 음식을 먹고 보통 6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주로 구역질, 구토가 먼저 시작되고 이어서 설사, 복통, 발열이 동반됩니다. 설사는 대부분 피가 섞이지 않은 물설사 형태고요. 얼마나 가나요?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3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항생제 치료가 권장되지 않아요. 오히려 항생제를 쓰면 증상 기간은 조금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균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아, 항생제가 꼭 좋은 건 아니군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고위험군 환자들, 그러니까 영유아나 노인, 면역 저하자들은
심한 탈수로 이어지거나 균이 혈액으로 퍼지는 침습성 감염으로 진행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NTS 감염 후에 만성적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소화불량이 발생할 위험이 조금 증가할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 위장관염 말고 다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나요? 네,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위장관염 환자의 약 8% 정도에서는 균이 혈액 속으로 침투하는 균열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S촐렐레스위스나 S더블린 같은 특정 혈청형에 감염되었을 때, 그리고 면역이 약한 사람들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균열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균열증이 생기면 단순히 피 속에 균이 도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벽 자체에 감염을 일으키는 혈관 내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동맥염이나 심내막염 같은 거죠. 이건 매우 드물지만 아주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기존에 동맥류 같은 혈관 질환이 있던 분들에게 위험하고요. 지속적으로 균열증이 있거나 열이 계속 나면 이런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동맥류가 파열될 수도 있어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혈관까지 감염될 수 있다니 또 다른 건 없나요? 네, 혈액을 타고 다른 장기로 퍼져서 국소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복강 내 농양이나 담낭염, 뇌수막염, 특히 영아나 HIV 환자, 폐렴, 비뇨 생식기 감염, 그리고 뼈나 관절 감염, 골수염 같은 것들이죠. 특히 겸상적혈구 빈혈 환자는 살모넬라 골수염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위장관염이 다 낫고 난 후에 발생하는 반응성 관절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균 자체에 의한 감염은 아니고 우리 몸의 면역 반응 때문에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HLA-by27이라는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네요. 그럼 NTS 진단은 어떻게 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진단은 기본적으로 의심되는 부위에서 균을 분리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위장 감염이 의심되면 대변 배양 검사를 하고 균열증이나 국소 감염이 의심되면 혈액 배양이나 감염 부위의 체액, 조직 검체를 배양합니다. 요즘에는 여러 병원균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분자진단 검사 패널 사용도 늘고 있고요. 열이 나는 환자는 당연히 혈액 배양을 해야 하고 국소 감염이 의심될 때는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나 핵이학 스캔 같은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아까 위장간염은 항생제를 잘 안 쓴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항생제를 쓰나요? 네, 맞아요. 합병증이 없는 단순 NTS 위장관염은 대부분 항생제 없이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보충 같은 대증요법만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항생제를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군 환자들, 예를 들어 50세 이상이면서 동맥경화증이 의심되는 경우, 영아, 면역억제 환자, 심장판막 질환이나 인공관절 같은 인공삽입물이 있는 환자, 중증 감염 소견을 보이는 환자들은 침습성 감염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위장관염이라도 선제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 고위험군에게는 예방적으로 쓰는 거군요. 네, 그렇죠. 어떤 항생제를 쓸지는 지역사회 내성 패턴을 고려해야겠지만 보통 시프로플록사신이나 아지스로마이신, TMP-SMX 혹은 셉트리악손 같은 약제를 단기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열증이나 혈관 내 감염, 국소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연히 항생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얼마나 오래 치료해야 하나요? 치료 기간은 감염의 종류와 심각성,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병증이 없는 단순 균열증은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 치료하지만 심내막염이나 동맥염, 골수염 같은 심각한 감염은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HIV 감염 환자는 재발을 막기 위해 더 긴 치료나 장기적인 억제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농양이나 감염된 혈관, 괴사된 뼈 조직 등은 항생제 치료와 함께 수술적인 제거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네, 치료도 간단하지 않네요. 그럼 NTS는 예방이 중요할 텐데 백신은 아직 없다고 하셨죠? 네, 안타깝게도 아직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NTS 백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후보 물질들은 있어요. 주로 S타이피모리움이나 S엔터리티드스의 5항원 같은 표면 구조를 이용한 접합 백신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을 빨리 진단해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신속 진단법 개발도 필요하고요. 백신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책은 뭘까요?
현재로서는 식품 안전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식품 공급망 전체에서 살모넬라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가금류 농장에서의 백신 접종이나 위생 관리 강화, 도축 과정에서의 교차 오염 방지, 그리고 유통 및 조리 단계에서의 관리 같은 것들이요. 식품에 대한 저온살균이나 방사선 조사 같은 방법도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개인 차원에서는 역시 기본적인 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그리고 동물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요. 날달걀이나 덜 익힌 고기, 살균되지 않은 유제품 같은 고위험 식품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더 주의해야겠죠. 주방에서는 조리도구를 나름 식용과 익힌 음식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완동물, 특히 파충류를 만진 후에는 손 위생에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중보건 차원에서는 살모넬라증 발생 사례를 잘 감시하고 보고해서 집단 발병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이 중요하고요. 결국 식품 안전과 개인 위생이 핵심이군요. 그리고 아까 강조하셨던 것처럼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도 장기적인 예방에 필수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항생제 내성 확산을 막는 것은 NTS뿐만 아니라 많은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오늘 정말 살모넬라균의 두 얼굴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네요. 전문가님 설명을 들으니 그 차이점이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장티푸스는 오직 사람만이 숙주고 면역세포 안에 숨어들어서 전신으로 퍼지는 특징이 있고 장미진 같은 특징적인 증상도 있고 다행히 백신이 있다는 점. 반면에 NTS는 동물 숙주가 아주 다양하고 주로 장 점막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국소적인 질환이지만 아프리카의 INTS처럼 침습성 감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감염 경로들 다양하고 아직 백신은 없다는 점. 이게 핵심적인 차이겠군요.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티푸스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 개선, 특히 안전한 식수 공급과 위생적인 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NTS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안전 확보, 즉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식품 공급망 관리가 핵심 전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유형 모두에서 항생제 내성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장티푸스 내성은 주로 인간의 항생제 사용과 국제적인 이동에 의해 확산되는 경향이 강하고 NTS 내성은 특히 동물 사육 환경에서의 항생제 사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식품 안전 기준을 만들거나 또 더 나아가서 감염병과 항생제 내성이라는 전 지구적인 과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준비하시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심지어 어떤 반려동물을 키울지 선택하실 때도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살모넬라라고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할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중에서 저는 특히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되는 ST313 같은 침습성 NTS 균주가 어쩌면 환경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유전자는 일부 잃어버리는 대신에 인간 숙주에게 더 잘 적응해서 때로는 전용적인 설사 증상 없이 바로 전신 질환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고 약간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마치 식중독균과 전신 감염병균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랄까요? 이러한 진화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특히 면역이 취약한 인구 집단에서 NTS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예방 전략은 단순히 음식을 잘 익혀 먹고 손을 잘 씻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